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서 한미 양국이 협상했다는 소식과 함께 정부가 해외에서 입국 전에 실시했던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소식 등 국내외 주요 뉴스를 발빠르게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 TV를 말한다에선 뉴스워치와 뉴스프라임, 뉴스포커스를 중심으로 이윤주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점차 일상을 회복하고는 있지만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전히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데요. 그로 인해 발생하거나 혹은 증가한 다양한 문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층간소음입니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의 2021년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신고를 받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사안의 시급성이 증가하자 정부는 지난달 23일 연내 시행될 층간소음 기준 변화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TV 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 8월 23일 오후 6시 뉴스워치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판단 기준을 낮추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 충격 소음과 관련해 일정 시간 발생한 다양한 소음의 크기를 평균한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로 지금보다 각각 4데시벨씩 낮췄습니다. 즉 현재보다 층간소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낮아져 더 작은 소음도 피해를 보상받는 법적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월 25일 오후 8시 뉴스프라임에서는 실제 층간소음 피해자를 만나 인터뷰하며 소음 저감 매트 설치 등 이번에 발표한 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뉴스에서 소개된 피해자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으나 반년째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심장이 내려앉을 정도라고 표현할 만큼 고통이 심각했습니다. 피해자는 발소리, 화장실에서의 대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등이 모두 들린다고 호소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윗집에서도 소음 저감 매트를 깔았으나 소음 피해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소음 매트는 최근 국토부가 내놓았던 층간소음 저감 대책 중 하나로 매트 시공 시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발걸음과 같은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시공 전부터 효과적인 건축공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워치의 보도를 통해 낮아진 층간소음 수치를 확인하는 등 정부가 층간소음 불편 및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소음 수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일반 시청자들이 해당 보도만으로는 어느 정도 완화되는지 체감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 말미에 도서관이나 주간의 조용한 주택에서 나는 소음이 40데시벨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40데시벨이 조용한 환경에서 나는 소음이라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층간소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소음들의 데시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덧붙여졌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호소한 어른들의 발소리, 아이들의 뛰는 소리, 화장실 대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등이 평균 어느 정도의 데시벨인지 덧붙여졌다면 기준 완화 수치를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도에서는 이미 지어진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대책에 집중해서 보도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지어질 주택에 대한 기준 강화에 대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도에서 지적한 대로 근본적인 대책이란 층간소음을 발생하게 하지 않도록 건물을 짓는 것일 텐데요.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지어질 주택에 대한 방안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보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말씀드린 부분들 가운데 일부는 8월 19일 오전 10시에 방송된 뉴스포커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층간소음 문제. 뉴스포커스에서는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주거분과장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박영민 과장은 우리나라 거주 형태가 아파트가 많은 만큼 층간소음 문제는 다른 나라보다도 더 심각하게 사회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층간소음 이슈에 대해 전했습니다. 박 과장은 소음을 측정하는 데시벨의 기준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공감하며 사례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탁에서 의자를 끄는 소리가 약 49데시벨 수준인데 사실 소음이라는 부분이 비단 소리의 크기보다도 모기가 귀에서 맴도는 소리처럼 어떤 상태에서 소음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소음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소음에는 바닥을 때릴 때 나타나는 직접 충격음과 대화 소리와 같은 공기 전달 소음에 따라 그 기준 역시 달라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역시 소음이나 개인의 짜증 정도 외에도 소음의 반복성에 대해서 질문하여 추가 정보를 이끌어냈는데요. 이에 박 과장은 순간소음 최대치나 일정 시간 지속되는 소음을 나타내는 등가소음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박 과장은 과거 사전 인정제도에서 8월 4일부터는 사후 확인제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사후 확인제가 시행되는 과도기적 기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19일 발표한 정부 대책은 크게 이미 지어진 주택과 신축 주택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는 기존 지어진 주택의 문제점은 물론 지어진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고 이번 정부 대책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그 실효성과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전했습니다. 또한 사실상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신축 주택에 대한 대책 역시 정부 방안 외에도 주택 신축 시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하며 정부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부 발표는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와 23일 환경부의 발표로 두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뉴스포커스는 국토부의 발표를 위주로 전문가의 설명이 진행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이 쉬우면서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쉬웠습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먼저 설명해 주거나 구체적인 사례를 덧붙였으며 앵커의 추가 질문 역시 적절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거나 현재 아파트의 구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등 자료 화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뉴스 시청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난달 23일 환경부와 국토부의 발표가 19일의 발표와 다른 내용은 아니지만 이미 지어진 주택에 대한 방안에 더 집중하여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감 매트뿐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이나 생활습관 안내, 노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 등 다양한 방안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실효성이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앞서 살펴본 보도처럼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 심도 있는 보도가 뒤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를 설명해 주거나 수치나 단위가 지니는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은 뉴스 전달에 있어 중요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8월 22일 오후 7시 뉴스프라임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8일 기사는 19일 시행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내용을 전하며 시작합니다. 보도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전했는데요. 서울의 한 대학교 청소노동자의 휴게실은 건물 지하에 환기할 창문도 없이 화장실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 악취가 그대로 전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대학 청소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를 지속 이어왔으며 이러한 목소리에 힘입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것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바닥 면적 6제곱미터 이상, 높이 2.1m 이상 등의 기준 크기가 정해졌으며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도 말미에는 일부 대학에서는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청소 노동자들의 걱정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프라임 보도에서는 규정상 휴게시설의 기준 크기가 등장했는데요. 바닥 면적 6제곱미터 이상, 높이 2.1m라는 수치와 함께 추가 설명이 덧붙여진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여전히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위로 살펴보면 2평이 안 되는 크기라고 설명하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 가구를 활용하여 싱글 침대 2개 정도가 들어가면 꽉 차는 크기라고 설명하는 방법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본 보도의 주요 내용이 열악한 환경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해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앵커멘트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규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기가 다를 뿐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물론 사실상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언급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으나 개정 법안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표현에 신중해야겠습니다. 또한 기자가 보도함에 있어 주요 대학이나 일부 대학 등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정보 전달에 있어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의 송혜진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예진 학생,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되는 탐사보도 뉴스프리즘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방송된 뉴스프리즘에서는 인구 감소 가속화에 따른 정책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방송은 인구 절벽 위기가 현실화됐지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총인구가 감소되었다는데요. 이지연 통계청 인구총 조사과장은 2021년 11월 1일 기준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총 인구는 5,173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9만 1,000명이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역시 빠르고 심각해 전망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 전합니다. 저출산 여파는 학령 인구 감소로 드러나고 있다는데요. 지난 3월까지 폐교된 초중 고교만 3,896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추후 노동력 확보도 어려워진다는데요. 하지만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대책은 요원한 상황이라 전합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만 200조 원에 달하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다는데요. 아이를 낳고 하면 좀 여자들은 좀 경력이 단절되기도 하고 결혼은 하고 싶긴 한데 또 이제 일자리도 이제 많이 부족하고 또 취업도 이제 슬슬 좀 걱정도 되고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하면 양육 부담, 안정적인 일자리 등 포기해야 할 것부터 떠오른다며 청년부터 생애 전반을 보장하는 대책이 필요하며 인구 절벽 위기에도 특단의 대책을 고민할 때라고 말합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많은 난민이 발생했다는데요.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유럽에서 난민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난민 인구는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000만 명 이상으로 폴란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이들을 절반 가까이 수용하였고 독일에서는 별도의 망명 신청 없이도 3년간의 거주 허가를 내주는 등 따뜻한 태도를 보였다는데요.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며 이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감지되었다고 전합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중 수백만 명은 전쟁이 끝나도 귀국하지 않고 EU 국가에 터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단기 수용에서 정착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으로 지역의 고질적 노동력 부족 문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는데요.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교육 수준이 높고 숙련된 기술자가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은 EU 국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합니다. 97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인 독일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숙박시설이 내주고 폐쇄된 테겔 공항을 난민을 위한 시설로 바꾸는 등 우크라이나 난민이 독일 사회 속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독일 사회에선 전쟁이 끝난 뒤 상당수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귀국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데요. 이들을 위한 사회 통합 과정은 어디까지나 인도적인 차원이라는 명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난민들이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주고 생산 가능 인력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되길 원하는 기대감은 곳곳에 숨어 있다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수도권에선 인구 소멸 문제는 체감되지 않지만 농어촌 지역에선 현실 그 자체라고 합니다. 현실 그 자체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는 아우성에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민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는데요. 외국 인력을 단순히 숫자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됐고 대한민국에 와서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국회에서는 다른 법안에 밀려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전 큰 관심을 받으며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라는데요. 난민법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하는 자격인정 제도가 명시돼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아 난민들이 자신의 자격을 국내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합니다. 직업훈련학교 교사로 복무하셨던 분들도 갑자기 볼트너트를 만드는데 공장에 일단 배치가 되어서 전문 기술이 있는 분들에게 직업을 연계하는 이런 형태의 정착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 문제가 현실이 된 지금 난민들의 능력도 우리 사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외국인 이민과 난민 정책 등 외국 인력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며 가속화하는 인구 소멸에 비해 우리의 대응 속도가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가 대부분의 선진국의 고민거리지만 그중 한국은 출산율 1.1명으로 세계 198위, 3년 연속 출산율 세계 꼴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추세라면 2070년에는 노인 인구가 절반을 넘어설 것이며 생산 연령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날이 올 것이라 말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처방전이 무효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과감한 해법을 도입하고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내용 잘 봤습니다. 해외에서는 인구 절벽 해소의 일환으로 난민 수용 정책을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예진 학생 같은 경우에는 뉴스 프리즘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네, 저는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외국 이민자 및 난민 정책 개선과 더불어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은 생각이네요.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의 송혜진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중 양국이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반하여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면서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在于双方坚持开放包容，携手维护地区和平稳定，促进区域融合发展，维护国际关系基本准则。 네, 올해로 한중 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0년이 됐습니다. 기나긴 시간을 통해서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을 했고 경제 교류 규모도 비약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중 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한중 양국이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선 수교한 지 30년을 맞는 한중 관계와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중 양국이 수교 30년을 맞이했는데요. 네.
먼저 양국이 긴 시간 동안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네.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이번 한중 수교 30년을 맞이해서 양국 정상이 주고받은 메시지,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한국과 중국이 이제 수교를 맺은 것이 지난 1992년 예,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나라는 이제 체제와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또 문화적으로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정말 급속한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네. 특히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 이제 보완 역할을 톡톡히 해왔는데 수교 당시에는 설린 우호 협력 관계에서 98년도에는 협력 동반자 관계로 또 2003년에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또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바뀌어 왔는데 뭐 호칭은 뭐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예. 양국의 관계는 그동안 이제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꾸준히 이제 격상돼 온 것입니다. 그렇네요. 수교 당시에는 이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연간 무역 규모가 지난해에는 3,015억 달러로 50배 가깝게 증가했는데요.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 대상국이고 중국은 또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 됐습니다. 반면에 또 여러 가지 분쟁과 또 역사 왜곡, 사드 보복 등 비우호적인 일들도 많이 있었죠. 그랬었죠. 또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이러한 뭐 마찰 외에도 최근에는 또 미중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적 요인들이 잠재돼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중 수교일인 지난 24일에는 그 양국의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정부 대표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서한을 대신 읽었죠. 예. 윤 대통령은 한중 관계가 그간의 양적 성장을 넘어서 질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 안보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제 대면 협의를 기대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예. 중국은 원론적으로 호응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안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이 방해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라고 언급한 대목은 미중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제 우회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밀착을 견제하는 뜻이 담겨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언론은 해석했습니다. 한중 30주년 축하 행사 이면에는 살얼음을 걷는 듯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이제 군사와 기술로 포위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포괄적인 동맹을 강화할수록 중국은 더 반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외교와 안보 또 실리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인데 대내외적인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신 대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한중 관계도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네. 사드 또 반도체 같은 한중 간의 첨예한 현안들을 놓고 양국 간의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는데 보수 진보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계기라면 예.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드 문제가 다시 최근 들어서 이제 어두운 먹구름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7년도에 양국은 사드 갈등을 해제하고 교류와 협력 복원을 지향하기로 하면서 한국은 삼불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이제 중국이 최근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까지 더한 삼불 일한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중국이 기술 발전과 자급자족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한중 관계는 협력과 보완의 관계에서 이제는 첨단 제품에서 서로 이제 경쟁하는 관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전기차와 배터리 그리고 핵심 광물까지 대중국 공급망 단절 범위를 이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우리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딜레마에 빠진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보수 언론에서는 중국에 대한 신뢰 회복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태도에 대해 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고 진보 언론은 한중 간의 상호 존중과 공존을 강조했습니다. 예.
우선 동아일보는 한중 관계는 경제와 안보, 또 정치와 문화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구조적인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중의 패권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점점 난해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북핵 문제에는 침묵하면서도 또 사드 문제나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문제를 놓고서는 우리 정부를 대놓고 압박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반중 또 반한 그런 정서에도 초점을 맞춰서 보도했습니다. 예. 중앙일보는 출범 100일을 넘어선 우리 정부에 대해 중국이 압박과 견인을 섞어 구사하는 밀당 외교를 펼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그 존중과 예의를 다하는 듯하면서도 또 중국의 이해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결례를 불사하고 강력한 의사를 표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비록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중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또 상호 보완적이었던 교역관계 또한 예전 같지는 않지만 한중은 경제적 또 지정학적으로 공존을 필요로 하는 이웃 국가이고 따라서 상호 존중 원칙에 입각해서 양국 관계를 이제 더욱 발전시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한중 관계가 위기와 갈림길 위에 서 있지만 두 나라는 서로 중요한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관계를 공들여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서로도 노력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과도한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핵심적인 국가 이익이나 또 주권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또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선 뭐 미시적으로 또 거시적으로 뒷받침이 좀 돼야 하는데 여건이 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네. 때문에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한중 관계에 대한 전망도 그렇고 대중 외교에 있어서 필요한 전략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동안 뭐 안보는 미국 또 경제는 중국이라는 어떤 우리의 정책이 예. 더 이상은 또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이제 중국이 최근 반도체 칩4 가입과 사드 문제를 잇따라 언급한 이제 배경에는 중국의 경제적인 이익과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그 배후를 이제 미국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중 갈등에 따른 문제가 계속 한중 관계를 위협할 것이고 또 한중 간의 불신이 생긴다면 그 원인은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미국일 것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중 관계가 좀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일부 언론의 분석에 대해서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양국 관계가 진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어떤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보다는 단지 속도를 느리게 할 뿐이고 그렇게 보는 시각이 대체적으로 있는 것도 같습니다. 또 중국이 계속 사드를 거론하는 것은 미국의 중국 견제와 관련해서 이웃 나라인 이제 한국과 좀 더 대화를 하자는 일종의 시그널이고 또 미중 패권 경쟁이 강화될수록 중국은 우리나라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도 핵심은 이제 반도체인데 모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자는 것인데 이제 칩4나 IPF나 모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한 협약이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정권이 바뀌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중국과 어떻게 균형점을 잡고 또 미래로 나가야 하는지 어려운 숙제가 남아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한중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상생을 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언론도 굉장히 역할이 중요할 텐데 끝으로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보통 이제 우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이제 중국에 대한 인식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차이나 쇼크라고도 하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 중국에 부상하게 된 것이 한국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이제 우려하면서 예. 또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 쪽에 확실하게 서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특히 어떤 협중을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 행태는 문제점으로 또 지적하고도 싶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념과 역사의 장벽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현재의 한국과 중국을 좀 더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또 다양한 보도가 양국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특히 이제 문화적인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류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곳이 이제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예. 사드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실 한류도 좀 타격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한국에 대한 호감이 있는 것만은 이제 분명합니다. 예. 양국 국민 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보도를 통해서 한중 관계가 좀 더 유연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김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끼신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